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은 잘 다루지 않는 주제로, 하지만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반려동물의 첨단시대.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육아맘, 예외는 아닌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새로운 사실과 사실처럼 여겨지는 증폭된 논란을 종식시킬 주제. 우리 박보영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 보건과 교수 섬세한 수의사 박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섬세하십니다. 섬세하시고. 네, 섬세하고 싶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대화가 안 되는 동물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섬세하셔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어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이분들에게는 물론 가족이라 얘기하고 아기라고 얘기하고, 반려동물은 단어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 애기라고 표현하시는데, 선생님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이란? 네, 제가 어릴 때 네. 아빠는 동물 너무 사랑하시고, 선생님의 부모님? 네. 네. 저희 엄마는 동물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오시면 저희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이름도 지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예뻐해주는데, 며칠 지나고 학교에 다녀오면 어느새 동물을 엄마가 어딘가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동물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수의사가 됐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복수의 좋은 예라고. 실제로 제가 동물병원 개업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제 동물병원에 20년 동안 딱 2번 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찐으로 싫어하시네요. 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물론 아빠가 동물을 엄마랑 의논 없이 네, 무시하고 데리고 오셨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의견 존중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동물을 생명으로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함부로 막 그 동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처분하셨던 엄마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은 우리 아기와 또 다른 반려동물 아기를 같이 키우게 하지만은 또 다른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거를 키우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과 같이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링웜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선생님? 네, 일단 링웜 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그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링웜이라는 질병은 주로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동물이나 사람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데, 원인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해서 곰팡이성 세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분명 아닌 거죠. 진균은, 그러니까 곰팡이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또는 상처가 난 부위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의 질병을, 피부병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곰팡이균이 반드시 피부병만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몸속에 들어가서 폐렴이라던가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동물에서 링웜이라고 부르시는 부분은 이제 피부에 사상균이, 곰팡이균이 감염돼서 그 부분이 이제 탈모가 일어나거나 염증을 보인다거나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증상 등을 보이는 건데, 왜 링웜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동그란 모양으로 털이 빠져요. 아, 원형 탈모처럼요? 네, 원형 탈모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몸 이곳저곳으로 이제 번지기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피부 사상균증. 네. 사람한테 옮겨요? 네, 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옮느냐 때문에 우리 집 동물이 사상균증에 걸리면 이제 나는 옮을 거니까 이 아이를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동물이 감염되었을 때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감염돼서 동물에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동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동물이 옮기는 병이라는 건 이건 오해인 거죠. 맞아.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그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쟤가 나한테 옮겼는데 왜 나한테만 나쁘다고 얘기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그 입장 차이를 좀 생각해 볼 만한데, 만약에 사람이랑 이렇게 그게 옮겨져가지고 사람한테도 피해가 많이 큰 세균인가요? 곰팡이균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만약에 피부에 감염이 됐다면 이제 그 부분에 빨갛게 동그랗게 이제 우리는 탈모될 털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빨갛게 반점이 생기면서 뭐 가렵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그란 모양이죠. 네, 링웜이니까요. 네. 하지만 동물에게 감염됐을 때보다는 훨씬 경증이고, 경증이고요? 네, 훨씬 더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왜 더 잘 낫지 않느냐? 동물은 우리 피부보다 훨씬 약해요. 우리는 털이 없고 땅구멍도 있죠. 뭐 이렇게 분비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피부 장벽이 훨씬 더 튼튼한 편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동물은 땀구멍이 없습니다. 네, 털구멍만 있어요. 네,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분비를 해서 이렇게 장벽을 치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사람보다는 훨씬 떨어지게 되죠. 피부 자체도 훨씬 약하고 연하고 조직도 훨씬 연하고요. 사람이 더 탄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염돼서 피부에 어떤 질환이 일어났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번지고 증상도 더 심하고 낫는데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방주사 맞으면 뭐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주변 환경 관리를 잘 하시고 곰팡이균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목욕을 시키고 동물을 목욕을 시키고 털을 잘 피부 아래까지 완벽하게 잘 말려주지 않으면 수분이 남아서 그 부분에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좋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빗질을 하셔서 털이 통풍이 잘 되고 그 아래에 털이 엉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균이 번식될 확률이 낮아지는데 빗질을 잘 안 하셔서 뭉친 털이 막 있는 데다가 또 목욕하고 나서 잘 말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곰팡이균이 아주 잘 번식하겠죠. 곰팡이균은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동물이 밑에 있으면 발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아빠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좀 있는 아빠들이 계십니다. 많습니다. 네, 무좀이 곰팡이균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맨발로 무좀 있는 발로 아이를 쓰다듬었다가 곰팡이균이 감염이 돼서 링웜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좀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을 사전에 받았지만 얘가 이 병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옮기면 피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원인은 인간에게 더 많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실제로 뭐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동물에게 같이 오는 병들의 원인으로 이제 동물을 지목하시고 동물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뭐 거기에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데요. 반대로 동물 입장에서 사람이 그걸 옮길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인식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것도 저희가 잘 너무 많은데 톡소플라즈마 이걸 그냥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에게 더 이상 이게 언급이 안 됐으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톡소플라즈마는 일단 이게 기생충의 이름입니다. 네네.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이제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 이름인데요. 뭐 원충의 종류고요. 뭐 날고기라던가 그다음에 뭐 흙속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물 웅덩이 속 뭐 이런 곳에 이제 자연 환경에 어디든지 분포하고 있는 네, 그런 기생충인데 톡소플라즈마의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하시는 게 고양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고양이 많으시고. 변.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풍어를 없는다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아이들 기르시거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버리면 왜요? 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나쁜 점들 너무 많은데 저를 설득해 보세요. 막 이러실 거예요. 네, 동물병원에서 설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하나하나 한번 그 네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그러니까 톡소플라즈마가 희누이에게는 야생 고양이에게는 감염이 돼서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 이제 집에 반려동물 있는 경우에는 발생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 다 맞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모든 동물이 다 감염될 수 있겠죠. 그 자연을 접하는 네네. 모든 동물들이 감염될 수 있지만 고양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동물이 감염됐을 때는 톡소플라즈마가 그냥 체내에 일정 기간만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네. 그 안에서 번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잠시만 이제 감염됐다가 사라지는 건데, 증상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건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유일한 종숙주입니다. 종숙주라는 게 뭐냐면 이 기생충이 숙주의 몸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번식까지 하고 그 안에서 알까지 낳고 자라기까지 해서 그 몸 밖으로 배출돼서 다른 그 동물에게나 뭐 사람에게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숙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고양이 뱃속에 들어있다 알과 성충이 고양이 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변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만약에 정말 감염이 돼서 그렇게 뱃속에서 알과 성충이 생긴 다음에 톡소플라즈마가 변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감염력이 없습니다. 일단 나가서 상온에서 변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상온에서 48시간 정도를 지나고 나야 그때부터 감염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변을 지금 고양이가 봤다 그러면 48시간 이전에 얼른 변을 발견하자마자 안전하게 치워버린다면 감염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그 변에 대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공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이 지나면 직접적인 접촉, 네, 의해서 접촉이라는 게 이제 변을 만지고 난 그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손에 묻어있던 그 알이나 그 기생충이 입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만이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길 가다가 며칠 지난 길바닥에 있는 고양이 똥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입에 대지 않는 이상에는 위험이 거의 뭐 없는 부분.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최소한의 상황, 만약에 간다고 치더라도 사람에 갔을 때는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근데 거기에도 또 한 가지 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8%에서 25%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상에 있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잠깐 됐다가 아주 경증을 앓거나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나서 면역을 획득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톡소플라즈마 항체를 다 보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항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은 지금 항체가 전혀 없고 고양이의 경우에 톡소플라즈마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됐다가 회복되고 나면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도 지금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생전 처음으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거예요. 그 생전 처음으로 감염된 고양이가 변을 봤는데 그 변이 48시간 되기 전에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변을 만지고 그리고 입속으로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 기생충이 들어갔을 때 많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변을 통해서 톡소플라즈마가 감염된 것보다는
잘 세척되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를 드셨을 경우, 그리고 뭐 흙 같은 거 만지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손톱 아래까지 씻지 않으셨을 경우, 그런 경우에 더 감염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날고기. 날고기도 요즘 뭐 식욕 관리가 우리나라 워낙 좋아서 뭐 기생충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날고기나 뭐 날생선 같은 거 잘 조리하지 않고 드셨을 때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많은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주 원인은 동물도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 손 때문이라고. 아, 네. 손 씻기만 잘해도 네네. 정말 많은 것을. 네. 톡소플라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엄마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고. 반려동물과 이렇게 같이 이제 집사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바이러스에 대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무좀도 옮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공생하면서 그 면역 체계를 또 공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아이들이 기르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훨씬 높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엄마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동물이 집에 오고 나서 그 동물로 인한 알러지가 생기신 경우, 내가 적응하면 되리라, 기다리면 되리라, 약 먹으면서 버티셔도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입양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사전에 내가 동물 알러지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가 동물 알러지가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시고 입양하시는 게 좋겠죠. 임신 중에 반려동물 함께 하게 되면 그 반려동물의 털이 이게 들어가서 태아에게 전달돼서 위험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또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요. 네. 뭐랄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가 되시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털이라는 입자는 아주 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코로 일단 들어왔을 때, 코털에서 한번 걸러지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기관지로 들어갔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관지라면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도 잘못해서 기관지로 들어갔다. 저 꾹꾹 참고, 그것도 참고 삼켰다. 네, 털이 들어갔다. 삼켰다가 아니라 기관지로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제 오연성 폐렴, 그러니까 이물성 폐렴이 발생하겠죠. 네. 하지만 폐렴이 발생한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털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갔다, 털이. 그러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으로 해서 변으로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태반 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태반으로 전달이 되려면 우리 영양물질 단계의 아주 작은 입자로 변해야만 태아에게 전달이 가능하죠. 그나마 또 이제 태반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좀 위험한 물질들은 태반 장벽에서 또 알아서 걸러지기도 하고요. 면역이 발동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털처럼 커다란 입자는 절대 우리 아이에게, 태아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털 뭉치 속에서 생활을 하셔도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엄마들의 정보를 전달할 게 아니라, 이런 그 정보를 이렇게 퍼뜨리는 분들, 카더라 통신들. 전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뭐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온갖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도 톡소플라즈마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동물을 만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제가 연락해 볼 수 있는 모든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에 다 연락을 해서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 할 수 있나요? 톡소플라즈마 예방접종은 없나요? 온 데다 전화를 다 문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시면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뭐 동물도 동물병원에 오시면 항체 검사가 가능하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불안감을 안고 그냥 이제 구충제 정도만 복용한 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임신을 하게 됐었죠. 그러고도 이제 혹시라도 뭐 고양이를 제가 잘못 만져서 뭐 발톱에 핥힌다던가, 네, 뭐 또 그런 변에 접촉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임신 기간 내내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여러분들 뭐 임산부님들, 산모님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동물의 그 냄새, 반려동물의 냄새나 털 등이 임산부에게 입덧을 악화시키고 유산의 위험을 초래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임신을 해보니까 굉장히 냄새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육식성이라서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그때는 입덧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모님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냄새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동물 냄새는 원래도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변 냄새도 지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냄새가 더 자극적이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동물의 냄새가 좀 더 입덧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냄새 자체가 입덧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게 유산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동물 냄새 때문에 입덧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동물 냄새 말고 다른 냄새에 대해서도 이미 예민해져서 네, 입덧을 하고 계시는 경우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입덧이 심하시면 산부인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도중에 반려동물과 함께한 임산부는 출산 후에 아기에게 알레르기가 생긴다 얘기. 네, 각종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일수록 각종 알러지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고, 네, 아토피나 천식을 앓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뭐 임신했을 때도 동물을 만지고 있었고, 집에는 항상 동물이 있었고, 네,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도 계속해서 저희 집에 오늘날까지도 네네. 동물이 함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인데, 둘 다 아토피, 천식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동물 관련해서 알러지 관련해서 큰 병을 앓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을 기르는 데는 동물과 계속 함께 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 관리를 잘 하셔야죠. 아, 그렇죠. 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건 무조건 사람에게 알러지를 일으켜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 물질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집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반려동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병원 가면 예방접종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금액도 비싸잖아요. 사실 필요 없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하니까 다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필수의 필수를 꼽아드리자면 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은데 받을 때마다 속상해요. 사람 애기들 기르실 때 어떤 백신은 내가 비싸니까 안 맞히고 어떤 백신은 안 비싸니까 맞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일단 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좀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필수 오브 필수 예방접종.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개, 고양이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는 이제 DHPPL이라고 하는 5종 종합 백신이 있습니다. 5종, 5가지가 한꺼번에 예방접종이 되는 거죠. 네. 종합 백신으로 만들 만큼 이 5가지 질병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병이라서 공기중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됐을 때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치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백신은 개의 경우에는 생후 40일에서 45일부터 2주 간격으로 6차까지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종합 백신은 5차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코로나 장염 백신,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그리고 광견병 백신 다 아시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요렇게 해서, 종합 백신과 함께 2대씩 짝지어서 6차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그러고 나면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6차까지 맞췄는데 과연 이 동물의 몸에 항체가 생겼을까? 항체가 안 생겼으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항체가 생겼는지 항체가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혹시 항체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질병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 접종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백신이 4종이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종합 백신은 생후 6주에서 8주 사이부터 시작하셔서 3차까지 3주 간격으로 맞추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견병이나 뭐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같은 거 이제 같이 맞추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그 접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아기 때, 그러니까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 때 맞아야 될 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1년에 한 번 똑같이 또 이 짓을 반복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네. 지금 각 항목별 예방접종을 한 대씩만 1년에 한 번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생충을 구제하는 구충이랑 그다음에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요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지만 이 심장사상충은 사람 몸에서는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개나 고양이과 동물에게는 혈액 속에서 번식해가지고 심장에 가서 자리를 잡고 심장 가득 기생충이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즘은 또 모기가 여름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존재한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에는 이걸 복용을 하거나 뭐 바르는 경피 흡수형이 있습니다. 중에는 구충도 같이 되고, 그러니까 각종 내부 기생충 그리고 바깥에 살고 있는 외부 기생충까지 한꺼번에 다 구제되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선택을 하시면 심장사상충뿐만 아니라 다른 기생충까지 그냥 한 방에 다 박멸하실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그 목욕법 몇 회 정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쓰는 제품은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목욕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네. 위생관리를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단지 목욕을 뭐 며칠 만에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욕을 왜 하죠? 밖에서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들어온 것도 많이 묻고 또 내 몸에서의 노폐물도 많이 나와서 네, 깨끗해지려고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동물을 목욕시키는 경우에는 동물에서 냄새가 나서 네, 혹시 또 동물에게 묻어있는 무언가가 우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목욕을 열심히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들 보면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대부분 여쭤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을 왜 그렇게 자주 시키세요? 네. 씻기기도 힘든데 씻기고 나면 털도 다 말려야 되고, 그죠? 애들 싫어하고, 네.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씻기세요? 이러면 냄새가 나서요. 그러시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동물의 냄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가지만 관리하시면 90%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1번. 눈. 네, 눈곱, 눈. 2번. 치아. 3번. 항문에 있는 항문낭. 그거 짜줘야 된다고.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귀. 그렇게 4가지만 관리를 해주시면 냄새의 90%가 줄어듭니다.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은 땀구멍이 없어요. 그럼 맞네요. 분비를 하려 할 곳이 없습니다. 몸속에 있는 어떤 액체가 밖으로 나올 것은 입이랑 항문이랑 그리고 발바닥 일부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이 피부, 몸통만 열심히 씻기시면 오히려 몸통에 있는 각질과 피부 장벽과 면역 장벽들이 다 씻겨나가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심지어 사람 샴푸를 쓰셨다. 사람은 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피부가 튼튼합니다. 근데 이 털이 덮여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물들을 사람이 사용하는 계면활성제가 잔뜩 들어있는 세제로 마구 씻기셨다. 얼마나 자극적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피부 장벽을 자꾸 깎아내시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실 때마다 동물의 그 냄새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피부병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링웜 같은 거
더 잘 감염될 수 있죠. 피부 면역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 4가지를 잘 관리를 했을 때 얼마 만에 한 번 씻기면 좋을까요?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개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씻기셔도 돼요. 심지어 뭐 1년에 한 번 씻기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목욕 씻기 너무 힘들어. 고양이는 하루 종일 그루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목욕 간격을 늘릴 때는 앞에 얘기했던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임신 기간에 반려동물에게는 뭐 생식은 좀 이렇게 삼가해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일단 동물이 먹기에는 동물 전용 식품을 먹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또 뭐 생식이 유행이시기도 한데요. 동물 전용만 먹으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건강관리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는 또 썰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 그러신데, 일단 생식을 뭐 꼭 하시면 안 됩니다 라기보다는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생식을 할 때 나쁜 점은 혹시라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세균들, 뭐 예를 들면 살모넬라균 같은 건 식중독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뭐 어패류 같은 거에도 보면은 뭐 비브리오라던가 아나사키아시스 같은 그런 이제 뭐 기생충이나 뭐 균류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시려면, 반드시 생식을 하고 싶다, 그래도 하고 싶다, 안전하게 주시려면 냉동시키시면 됩니다. 영하 12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냉동을 시킨 다음에 해동해서 주시게 되면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세균이나 뭐 기생충들이 이렇게 다 사망했다고 보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생식보다는 익혀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임신 도중 기간에는 반려동물의 뭐 목욕, 그 다음에 배변 치우는 거, 이런 뭐 식사를 주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다른 가족에게 양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거기 일부 동의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세균이라던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든가 또 기생충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죠, 임산부가.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가족이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못 되신다면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다른 데로 뭐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의견은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임신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같이 생활을 해서 서서히 어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알러젠이나 세균에 서서히 노출이 됐다가 또 출산하면서도 그런 환경에 노출이 자연스럽게 돼서 나중에 이제 밀접 접촉은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나중에 밀접 접촉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서서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게 아이한테도 산모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했다가 갑자기 데리고 왔을 때 동물에게도 태어난 아이에게도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생물학적으로도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지내면서 서서히 서로가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맘들은 반려동물의 피부 연고, 그 다음에 그 애완동물에 대한 전용 샴푸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뭐 진균제 같은 걸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소량이긴 하지만 발라주는 과정에서 산모의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됩니다. 뭐 물론 뭐 태반 장벽도 있고 또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약물을 다루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샴푸의 경우에 뭐 다른 샴푸들은 보통 사람용 샴푸보다 훨씬 순하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약하니까요. 거기 산도에도 맞춰놨고 뭐 성분도 더 자연 성분에 가깝게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반려동물 샴푸는 약용 샴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생충에 만약에 감염돼서 뭐
바깥에 이라던가 벼룩 또 뭐 있나요? 뭐 진드기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제 그 진드기나 이제 외부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외부 기생충용 샴푸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샴푸 속에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성분도요.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링웜 그런 거나 또 뭐 각종 세균성 피부염도 있겠죠. 그런 피부염을 앓고 있는 개를 기르고 계신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약용 샴푸를 또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용 샴푸에도 약성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아주 소량이긴 하겠지만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경피로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주인이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임신을 했구나 이거를 알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임신 초기 때 아주 임신 초기였을 때 하혈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움직였다 잘못될까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 강아지가 자기도 밥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제 옆에 찰싹 붙어서 하루 종일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걔가 그럴 때 전화를 해서 119를 전화해주면 대박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하는 내내도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 동물들은 냄새에 민감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식스센스가 저희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자기 주인의 어떤 냄새가 달라진 걸로 뭐 암을 발견해내는 동물들이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뭐 같은 동물들끼리도 임신한 동물한테는 먹이를 양보한다던가, 더 이렇게 후하게 대해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동물들끼리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끼리도 임신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꼭 필요한 뭐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까? 임신 도중에서 반려동물한테 뭐 잠자리는 침대에 자는데 침대에 오면 안 돼, 엄마 배 위에 올르면 안 돼,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면 첫째 아이한테 엄마가 임신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엄마랑 좀 떨어져서 자야 돼, 이렇게 이제 말로 설득을 할 거예요. 네. 뭐 교육도 하시고요. 근데 사실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뭐 일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동물은 동물일 뿐인 거죠. 동물은 동물의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동물을 의인화해서 생각하시죠. 그래서 타이르시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 교정이나 훈련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교육이라고 하기에는요. 행동 교육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배에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안 되고 뭐 아이가 왔을 때 자꾸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한테 밀접 접촉을 한 상태에서 자기도 같이 침대를 사용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제가 생각할 때 기다려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모든 응급한 순간에 기다려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멈출 수 있죠. 그리고 잘 했을 때는 충분한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훈련은 하우스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간,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그리로 가라고 지시했을 때 그리로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훈련을 얘기하거든요. 요 기다려와 하우스 훈련 두 가지만 잘 돼 있어도 육아하시는데도 또 임신 기간 중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동물과 함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하고 아기 100일 때까지는 외국 사람도 접촉을 안 하는데 반려동물도 그때는 분리를 좀 시켜서 100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신생아랑 접촉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100일이 되기 전에 신생아 옆에 바로 밀접 접촉해서 털을 찰싹 붙이고 있는다던가 핥아버린다던가
네, 뭐 부벼 버린다던가 네,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모체 이행 항체를 받아서 면역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접촉되었을 때 그 부분 피부라던가 이런 곳에 세균이 감염되고 하면 결국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의 경우에는 뭐 약물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린 거죠. 뭐 아직까지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게 다 미완성인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약물을 적용하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밀접 접촉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냐면 서서히 적응해서 서로 이 공간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뭐 신체 물질들 또 이 공기, 냄새 그리고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이도 동물도 서서히 적응을 해서 그리고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서 안전해졌을 때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핥아도 괜찮나요? 이게 아이들이 구강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길러보면 이제 100일 지나고 이제 기어다니고 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입에 다 넣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온갖 세균을 입속으로 다 넣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되면 뭐 집안에 있는 물건 입에 넣는 거나 동물 밀접 접촉해서 같이 핥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그때 그 기간까지만 네. 조심을 해달라는 네. 얘기를 좀 하면 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해서 혹시나 공격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니다 괜찮다라는 부분들인데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개가 늑대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열을 나누고 싶어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를 훈련시키는 데도 있어서 뭐 서열을 정해줘야 우리 가족이 편안해진다 뭐 그런 훈련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물과 아이를 절대 단둘이 두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볼 때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훈련의 결과죠.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개는 개예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공격할 수도 있고 뭐 별 의미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물론 충분히 이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착해, 순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이는 우리 아기를 사랑해 라고 생각했지만 뒤통수 맞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동물을 절대로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이 공격성을 조금이라도 보인다. 네, 그러면 아이와 즉시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아기가 너무 깐내기는 막 그러니까 막 반려동물이 와서 귀엽다는 모르고 막 이렇게 쥐어뜯고 땡기고 막 그러면 걔 입장에서 막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확 이렇게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선생님 개와 고양이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 햄스터부터 많잖아요. 근데 혹시나 뭐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혹시나 이제 그 많은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반려동물 혹시 있을까요? 네, 요즘은 정말 각종 동물을 다 기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충류나 뭐 양서류, 희귀 곤충류 기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독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독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르시는 분들은.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존중합니다. 네네.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또 산모님들한테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양서류나 파충류, 곤충류를 기르셔야 된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시고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지불식간에 아이가 뭐 만진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탈출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요. 네,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류도 마찬가지죠? 아, 네,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생충 구제를 잘 해주지 않으시면 겉보기엔 표가 안 나는데 날개를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날개 사이사이에 기생충이 다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활개를 치면 뭐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기생충 구제를 잘 시켜서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정말 뭐 생각하기도 정말 끔찍하지만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애기들이지 않습니까? 내 애기도 중요하고 반려동물도 중요한데 불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이제 애기를 이제 해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주 막 약하게라도. 근데 그럴 때는 그게 한번 공격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애들을 그냥 파양을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처음으로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먼저 실시해 보시고요. 행동 교정을 하고 교육을 하고 뭐 계속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파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럼 바로 파양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엄마의 잘못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엄마를 파양을 보낼까요? 네, 절대 단둘이 두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동물과 아이를 단둘이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의 주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반려동과 함께 아늑한 집안에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도 보면 저희 우리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조이비 난방 텐트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 가족이 반려동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또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계시는 반려동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또 우리가 또 떼려면 뗄 수 없는 또 인간의 가장 도움이 되는 또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인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배변도 하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어지럽힐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온갖 밉상을 다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 15년, 20년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실 때만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물은 기르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진료비, 사료비, 관리비 끊임없이 돈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가짐. 반려동물은 자기 세상의 전부가 보호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도,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무너무 많이 짖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네, 뭐 사고를 일으켜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런 마음이 확고하게 드셨을 때만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저 한 부장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위해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욕심 때문에 반려동물 합부를 이렇게 입양했다가 내가 다른 이유로 파양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안 된대, 애기 키우는데 이거 하면 위험하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더불어가는 세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큰 걱정이 없다는 걸 해서 안심하고 또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제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곽보영 수의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뒤에 뭐 하죠? 네, 2부 라이브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